앞으로 우리가 알던 서울의 모습이 글쎄요,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서울시가 도시의 스카이라인부터 우리 생활 방식까지 모든 걸 뒤바꿀 수 있는 아주 큰 그림을 내놓았는데요. 과연 어떤 청사짐이길래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한 10년 뒤쯤 우리가 살게 될 서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서울시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야심찬 답변을 하나 내놓았습니다. 그럼 먼저 서울은 왜 지금 이렇게 대대적인 변신을 서두르는 걸까요? 이유는 사실 꽤 명확합니다. 낡아가는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이 치열한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. 바로 이런 위기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계획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, 핵심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요. 바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쉽게 말해서 낡은 상업지구나 공장지대 같은 곳들을 다시 살려서 도심 기능을 확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예요. 이 단어만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. 그래서 서울시가 그리는 큰 그림은 아주 명확해요. 낡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더 높고 더 빽빽하게 건물을 짓되 그 안에 녹지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겠다. 이걸 합쳐서 고밀복합 녹색도시라고 부르는 거죠. 그러니까 압축적이면서도 쾌적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무대, 그 판이 얼마나 커졌을까요? 와,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. 서울의 재개발 지도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 그려졌거든요. 이 표를 딱 보시면 와,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. 기존 도심이었던 영등포는 물론이고요.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강남이 도심으로 격상됐다는 점. 이게 정말 큰 변화죠. 거기다 잠실, 창동, 상계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서울의 웬만한 주요 거점은 전부 재개발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스케일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. 자, 지도가 이렇게 넓어졌다면 이제 그 땅 위에 건물을 얼마나 높이 그리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. 바로 두 번째 변화,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결정지을 높이와 밀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. 바로 용적률, 영어로는 FAR이라고 하죠.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이 땅의 건물을 얼마나 뚱뚱하고 높게 지을 수 있느냐를 정해놓은 숫자,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. 당연히 이 숫자나 높을수록 더 크고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서울시가 꺼내든 핵심 숫자가 바로 이 1.1배입니다. 허용 용적률을 1.1배나 올려준 건데요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보통 용적률을 더 받으려면 공원이나 도로 같은 걸 만들어서 시에 기부해야 하거든요. 그런 추가 부담 없이도 기본적으로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파격적인 보너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볼까요? 일반 상업지역은 최대 880%, 준주거지역은 440%까지 용적률이 올라가는데요. 80%포인트, 40%포인트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. 수십 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이게 몇 개 층이 그냥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사업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. 그리고 아마 이번 발표에서 가장 파격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. 바로 영등포 도심 지역의 높이 제한이 아예 사라집니다. 네,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고요. 완전히요. 이건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 이론상으로는 저기 여의도처럼 어마어마한 초고층 빌딩에 들어설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건물의 뼈대를 더 높고 튼튼하게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럼 이제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울지가 중요하겠죠? 이번에는 우리 생활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택, 그리고 여러 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 이 10%라는 숫자,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. 원래 상업지역에 건물을 지으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비주거 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무조건 넣어야만 했어요. 그런데 그 의무 비율을 10%까지 확 낮춰준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바로 그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죠.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아주 강력한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서울시가 내건 인센티브 목록을 보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좀 보여요. 먼저 고령화에 대비해서 시니어 주택을 짓거나 관광객을 위한 호텔을 지으면 혜택을 주고요. 또 시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산후조리원이나 예식장 같은 시설도 챙깁니다. 심지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미줄 같은 전선을 땅에 묻는 사업까지 전부 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죠.
특히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시니어 주택입니다. 용적률 혜택이 무려 최대 200%포인트나 돼요. 와, 이건 정말 파격적이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혜택이거든요. 그만큼 서울시가 이 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, 지금까지 좀 복잡한 숫자랑 규칙들을 살펴봤는데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요? 제가 한 번에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서울의 풍경은 아마 이럴 겁니다. 먼저 영등포의 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녹아질 거고요. 회사만 가득했던 상업지구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서서 직장과 짐이 가까워지겠죠. 또 역세권 같은 좋은 자리에는 활기 넘치는 시니어 주거단지가 생겨날 거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 따로 놀던 강남과 잠실이 하나의 큰 그림 아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.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이 계획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한마디로 규제를 확 풀어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도시 공간을 만들고 이걸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. 바로 이 약속입니다. 네, 이제 서울은 더 높이 그리고 더 빽빽하게 성장할 모든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죠. 과연 서울은 더 높이 짓는 만큼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? 개발의 속도만큼이나 우리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을지. 그 해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또 만들어가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.